최근 롯데그룹이 겪고 있는 유동성 위기,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 중심에 있는 건 다름 아닌 한때는 그룹의 자랑거리였던 롯데케미컬입니다. 최근 석유화학 산업은 중국과 중동의 공격적인 신규 증설로 인한 공급 과잉에 접어들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 수요 또한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서 업황이 악화되고 있죠. 시장에서는 롯데그룹에 대한 우려가 파다했습니다. 그리고 롯데그룹 마침내 거국적인 결단을 내렸는데요. 11월 27일 전격적으로 신용위기에 처한 롯데케미칼을 위해 그룹의 상징과도 같은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내놓은 겁니다. 롯데월드타워 다들 아시죠? 강남에 있는 그 높은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룹의 상징과도 같은 건물입니다. 서울 송파구 지상 123층의 높이 555m의 아주 웅장한 건물이죠.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대한민국 최고층 건물이며 세계에서도 무려 6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27일 그룹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담보로 나왔죠. 여러분, 마천루의 저주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마천루의 저주란 역사적으로 초고층 빌딩의 건설 열풍은 경제 위기를 예고한다는 가설입니다. 1999년 앤드루 로런스가 지난 100년간의 사례를 분석해 주장했던 개념이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겠다며 첫 삽을 뜨면 최대한 빨리 그 나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와라 라는 말입니다. 빠져나와서 미장 가신 분들은 잘 됐을 것 같아요. 롯데그룹은 2010년 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하기 시작해서 6년이 걸려 월드타워를 완공했습니다. 공사비로는 무려 4조 원이 넘는 거액이 들어갔죠. 쓸데없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과 4조 원이 넘는 금액을 만약 기존 사업을 강화하고 신사업에 투자했다면 롯데그룹은 지금처럼 유동성 위기라고 언론에서 호들갑 떠는 말을 듣고 있었을까요? 쓸데없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질문에 답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마천루의 저주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롯데그룹 이야기도 좀 해드릴 거예요. 현대차의 삼성동 부지 매입건도 한번 이야기해보죠. 그러니까 가게가, 기업이, 또 그 국가가 땅에 돈을 퍼부어서 하늘을 찌르는 건물을 세우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란 말입니다. 마천루라고 하면 아주 높은 건물을 말합니다. 좀 더 정확히는 하늘을 찌를 듯 아주 높게 솟은 초고층 빌딩을 가리키는데요. 한자로는 하늘천자를 써서 하늘을 문지르는 두각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도 비슷한데요. 영어로는 스카이스크레이퍼라고 합니다. 하늘을 긁어내는 듯한 건물이라는 말이겠습니다. 흔히 마천루는 경제 성장과 또 번영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천루의 저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천루의 저주란 역사적으로 초고층 빌딩의 건설 열풍이 경제 위기를 예고한다는 가설입니다. 1999년 앤드루 로런스가 지난 100년간의 사례를 분석해 주장했던 개념이죠. 고층 건물이 경제 성장이 아니라 되려 경제 과열의 신호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거품과 자본의 비효율적인 투자가 결국 경제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운다는 가설입니다. 존 캐스티는 대중의 직관에서 어떤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짓겠다면 첫 삽을 뜨면 최대한 빨리 그 나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마천루의 저주가 일어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그걸 한번 이야기해보죠. 사실 땅값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건물을 수직적으로 올리는 게 비용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비이성적으로 높은 마천루가 경제성을 띠게 되는 건 그 지역의 땅값이 정점을 찍게 되는 타이밍과 일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천루를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롯데월드타워의 경우 6년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높은 건물들은 당연히 짓는 데에도 오래 시간이 걸립니다. 마천루 착공을 시작할 때는 대개는 경기가 좋을 때일 거라는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삽을 퍼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죠. 돈이 남아 돌고 사업은 성공하고 마침내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할 때 기업들은 이런 랜드마크 부동산에 돈을 쏟아 부어 넣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평성대일 때 위기를 준비해야 하고 위기의 한 복판에서는 오히려 좋아질 때를 기다려야겠죠. 밤도 낮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본업에서 성공하고 경기가 영원히 좋을 것 같고 돈이 남아돌 때는 마천루를 올려야 할 때가 아니라 다음 성장 동력에 투자해야 할 때라는 뜻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천루의 저주 몇 개를 한번 사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부터 가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30년 착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체로 미국 경제의 상징이었고 1차 대전 이후 미국의 성공으로 여겨지기도 했죠. 그리고 이 시기 세계는 대공황에 직면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 세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초고층 건물 건축 경쟁이 붙었는데요. 1930년에서 1931년 사이에 세계 최고층 빌딩의 순위가 무려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제일 처음 1930년 초 세계 최고층 빌딩인 트럼프 빌딩이 맨해튼에 세워졌죠.
그 직후에는 크라이슬러 빌딩이 완공되어서 트럼프 빌딩은 2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1931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완공되어서 또 순위가 바뀌게 되죠. 1931년 그래서 대공황이 깊어진 이때 뉴욕에는 세계 최고층 빌딩 1위부터 3위가 모두 들어서게 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빌딩들은 대공황의 여파를 직격으로 맞고 아주 오래도록 입주하는 회사가 없어서 고생했습니다. 공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냐 하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니라 MT 스테이트 빌딩으로 조롱받기까지 했습니다. 거의 모든 층이 비어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1950년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야 이 마천루들이 정상 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세계무역센터 빌딩으로 한번 가보죠. 세계무역센터는 1966년 착공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 후반 미국의 거품 경제를 설명하는 단어는 바로 니프티 피프티입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 오일 쇼크 이전까지 미국 S&P 상위 50개의 기업을 가리키던 말인데요. 여기에 속해 있던 기업들은 IBM, 코카콜라, 맥도날드, 제로스, 코닥, 디즈니 같은 무려 지금조차도 한따까리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의 주식들이었죠. 한번 사놓기만 하면 무조건 우상한다는 말이 파다했습니다.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보처럼 취급되었고 일각에서는 불쌍하게까지 여겨졌죠. 그리고 1973년 세계무역센터가 완공되었습니다. 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 중 하나였는데요. 그리고 1973년에는 바로 오일 쇼크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죠. 이 니프티 피프티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1차 오일 쇼크 직후 이들 모두 기본 40%씩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롯데그룹 이야기입니다. 네, 롯데월드타워는 2010년부터 착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완공되었고 지금까지도 그리고 꽤 미래까지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일 겁니다. 롯데월드타워는 선대 회장인 신격호 회장의 평생 마지막 수건 사업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같은 타워를 만들고 싶다. 그것은 단순히 형태나 디자인을 흉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300년이고 400년이고 그 자리에서 계속 존재하며 서울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타워를 설계했으면 한다. 파리의 에펠탑은 건설 당시에는 시민들의 반대도 많았지만 지금은 파리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런 타워를 바란다. 단 높이에 있어서는 요구가 확고하다. 설계 단계에서는 한국 최고 그리고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기획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에펠탑처럼 서울을 상징하는 어떤 그런 랜드마크가 되기를 희망하며 쌓아올린 롯데라는 그룹의 상징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겠죠. 건축비로만 4조 원이 넘게 들어갔고 현재 가치로는 대략 6조 원을 좀 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롯데그룹의 상징과도 같은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하기로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건 왜였을까요? 문제는 롯데케미칼이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발행한 회사채 2조 2,920억 원 어치 중 2조 450억 원 어치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일부 회사채 재무특약을 미준수해 기한이익 상실 원인 사유가 발생했는데요. 이게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뜻이냐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특정 조건이 생기면 만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돈을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롯데케미칼의 이 특정 조건이 생겼다는 거겠죠. 이걸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건 대체로 안 좋은 일들이겠죠. 그렇다면 롯데케미칼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롯데케미칼이 돈을 빌릴 때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말하자면 빚을 다 갚기 전까지 직전 3개년 평균 이자 비용 대비 롯데케미칼의 삼각전 영업이익이 5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는데요. 이것도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좀 쉽게 말해보자면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돈을 벌고 있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의례적인 문구입니다. 회사가 영업을 통해 이자 비용도 제대로 내지 못한다면 채권자는 만기가 정해진 것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을 바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면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3분기 기준 이 비율이 약속한 5배의 아래인 대략 4.3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즉 채권자들이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서 바로 원리금 상환을 요구한다면 정해진 만기에도 불구하고 바로 돈을 갚아야 한다는 상황이 된 것이죠.
원인은 네, 맞습니다. 롯데케미칼의 영업 실적 악화가 본질적인 원인이겠죠. 롯데케미칼은 그런데 그룹 내의 알짜 회사였습니다. 과거에는 연간 영업이익이 무려 3조 원에 달할 정도로 혼자서 그룹을 하드캐리하던 회사였죠. 그러던 이 회사의 실적은 급격히 고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7,7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데 이어 2023년에도 3,4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건데요. 올해는 영업 손실 폭이 더 커져서 대략 7천억 원 가량의 영업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유로는 우선 경쟁 국가들의 공급 증가를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중국과 중동에서 석유화학 공장을 공격적으로 늘리고 원가를 엄청나게 낮출 수 있는 공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에틸렌 생산 손익분기점을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으로까지 낮추게 된 것이죠. 석유화학 업계의 문제라면 롯데케미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석유화학 제품의 최고 수요처 중 하나였던 중국의 경기 침체입니다. 중국은 2021년 이후 코로나 락다운을 생각보다 오래 끌고 부동산 시장을 옥죄면서 소비 심리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의 수요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다시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막강한 수요처였던 중국이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가 줄어들고 또 공급 측면에서는 중동과 중국의 과다 공급이 이뤄지는 가운데에서 원가 경쟁력마저도 잃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롯데케미칼만의 위기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롯데케미칼은 그룹 내 알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2017년에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무려 3조 원에 가까운 돈을 단 한 해에 벌어들였다고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돈으로 투자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2023년 3월 전기차 동박을 만드는 일진 머터리얼즈를 2조 7천억 원을 들여 인수했고 이 외에도 미국 양극박 공장에 4억 5천만 달러를 투자했죠. 그러니까 롯데케미칼도 모르고 당한 건 아닌 겁니다. 중국과 중동의 공급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물론 저같이 떠들기만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어둔 돈으로 새 먹거리에 열심히 투자했습니다. 새 먹거리는 대부분 전기차 관련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2022년부터 전기차 시장 성장세도 점차 둔화하고 있죠. 소위 전기차 캐즘이 닥칠 겁니다. 기존 사업은 예상보다 어려워지는 가운데 새롭게 투자한 신사업도 예상보다 늦게 성장하고 있다고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단 몇 년 만에 그룹 핵심 계열사에서 재무구조가 불안정할 정도로 추락한 원인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는데 롯데케미칼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그 위세가 정말 대단했거든요. 자, 여기부터는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짜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 추정 원인은 롯데그룹사 안에 다른 부실화하는 기업들에 대한 롯데케미칼의 소년가장식 퍼주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진짜 숨어있는 범인은 바로 부동산이었죠. 시작은 레고랜드였습니다. 롯데건설 부채 비율은 레고랜드 사태를 겪으면서 142%에서 265%로까지 폭등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자금 시장이 얼어붙었고 그래서 롯데건설의 차입금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나섰던 것이 롯데케미칼과 롯데정밀화학, 롯데홈쇼핑 등이었습니다. 롯데그룹 내에서 건설과 부동산은 핵심적인 매출 소스입니다. 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10% 중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021년에서 2022년 당시에는 롯데케미칼조차도 꺾이기 시작했었단 말입니다. 롯데케미칼로서는 사실 발목을 잡힌 면이 없지 않다고 보기 어려울 겁니다. 2022년 롯데케미칼은 롯데건설에 무려 5천억 원을 지원하고 유상 증자에까지 참여해서 2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7천억 원이네요. 이 7천억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어마무지하게 많았을 겁니다. 롯데케미칼의 미래를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이 그냥 땅으로 스며 들어간 겁니다. 뭐 그렇게 짧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롯데월드타워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건설비가 4조 원이 넘었다고 말씀드렸죠. 시간은 6년을 넘게 썼습니다. 준비 기간에 롯데그룹이 희생한 다른 기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시간을 돌려본다고 하면 롯데월드타워를 올리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을지 이제는 다시 한번 되짚어야 하는 순간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자금 여력이 충분하다고 여기서 투자를 했겠죠. 당연히. 하지만 그 자금 그리고 그 시간을 미래에 투자했다면 지금의 롯데건설이 또 롯데케미칼이 이런 위기를 겪고 있을까요? 4조 원이 넘는 건설비와 6년이 넘는 시간을 쓴 이 건물의 역할은 이제 그룹의 미래가 되었어야 할 롯데케미칼의 담보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마천루의 저주라는 말이 괜히 생겨나게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수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고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대한 투자, 부동산 가격 역시 영원히 우상향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역시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죠. 그런데 이제는 피크아웃을 지났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28일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에 정점을 지나 2021년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의 영향으로 이제는 인구 감소 국가가 된 겁니다. 따라서 2022년까지의 부동산과 2020년부터의 부동산에는 완전히 다른 투자 논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조언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구가 감소하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에 투자해본 투자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요. 기업이 부동산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본업에 대한 투자와 다음 먹거리를 개발하는 데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마저 피크아웃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천루의 저주는 단순히 기업, 그러니까 롯데 한 기업의 문제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미래 세대를 교육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국가의 자원이, 그러니까 제조업, 기초소재, 첨단산업, 4차 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땅으로만 스며들어가게 되면 결국 엔진은 식을 수밖에 없겠죠. 짧게 한 기업의 이야기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 현대차는 삼성동 한전 부지를 10조 원이 조금 넘는 거액으로 통 크게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는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했죠. 이 건물은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2017년 강남구청장에 의하면 높이가 569m, 105층으로 추진될 계획이었습니다. 무려 국내 최고 타워인 롯데월드 타워보다 14m나 높은 셈이죠. 올해는 2024년입니다.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났고 건물은 아직 착공이 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현대차는 원래 105층의 초고층 랜드마크를 올리겠다는 원안의 산발 물러나서 55층짜리 건물 2개와 작은 건물들을 짓겠다는 안으로 선회했습니다. 이거 참 다행이죠. 마천루의 저주는 피해갈 것 같긴 합니다. 지금까지 마천루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뭐가 됐든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105층짜리 랜드마크를 하나 짓는 것보다 훨씬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선택으로 선회하는 셈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1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금액과 10년간의 긴 시간이 그 삼성동이 아니라 그룹의 미래를 위해 쓰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현대차가 삼성동 부지 매입 대금을 완납한 시점은 2015년 9월입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미국에서는 테슬라 모델 3가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3를 세상에 내놓을 준비를 하고 마침내 세상에 내놓을 때 현대차는 삼성동 부지를 사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물론 2024년 11월 지금까지도 이 건물은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테슬라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겁니다. 볼보 이야기만 한번 드려볼게요. 네, 물론 그 당시 10조 원이면 충분히 인수할 수 있었던 볼보는 지금은 현대차 그룹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진 기업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가정은 쓸데없죠. 하지만 한전 부지를 사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혁신을 놓치지 않았다면, 혹은 지금은 현대차 시총을 추월해버린 볼보라도 샀다면 어땠을까요? 최근 삼성동 부지가 샀을 때의 가치의 10조의 2배, 그러니까 20조를 넘어섰다고 성공한 투자라는 평가가 가끔씩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자동차 제조기업으로서 정말 성공한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손해보지는 않았죠. 하지만 기회비용의 측면에서는 저는 이미 이 투자가 마천루의 저주라고 불러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마천루의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말하자면 부동산 자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전략이 결국에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마천루와 같은 초고층 건물은 첫 삽을 뜨기 시작할 때가 바로 그 기업의, 혹은 그 나라의, 혹은 그 가게의 경제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도한 투자는 다음 먹거리, 말하자면 혁신을 위한 투자를 저해하게 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세계무역센터, 그리고 롯데그룹과 현대차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천루의 저주란 어쩌면 당연한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천루의 저주, 이거 기업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물론 아닐 겁니다. 11월 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가계대출자 중 평균 연소득의 70% 이상을 빚을 갚는 데 쓰는 대출자가 27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계대출자 중 14%나 되는 비율입니다. 또 그중 157만 명, 그러니까 8%가량은 평균 연소득의 10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이 대다수죠. 이 돈들은 모두 땅으로 스미는 돈들인 겁니다. 가계 또한 기업과 같아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 자녀들을 낳거나 교육시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의 건강에나 또 커리어에도 투자해야 하죠. 그런데 땅을 위해서 소득의 70% 이상, 그리고 100%를 넘어서서 모두 다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사람이 200만 명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율이 0.7인 거, 내수가 박살나는 거, 이건 오히려 당연한 일일 겁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길어지니까 다른 영상에서 또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롯데그룹이 지금 겪는 문제가 저는 일시적이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롯데그룹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도 엄청나게 많죠. 얼마 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비롯한 유동성 조건 완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도움이 되기를 또한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고면미아 투자의 세계 고면미였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추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 아침 투자 레터 써서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첫 번째에 구독할 수 있는 주소 남겨두었으니까 여기 보시고 투자 레터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아니, 감사드릴 것 같아요가 아니라 감사드립니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녹음이 끝났으니까 또 잠깐만 아무 이야기를 조금만 하다가 이제 물러가도록 할 텐데요. 예비군에 갔다 온 게 지난주예요. 지난주 월요일에 감기에 걸렸는데 지금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니까 많이 시간이 지났죠. 며칠 지난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이 지났어요.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 감기가 다 안 나와가지고 테라플루를 차처럼 맨날 마시고 있습니다.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테라플루가 좋은 것 같긴 해. 근데 좋았다면 감기가 나아야 되겠죠. 그럼 안 좋은 건가? 잘 모르겠어요. 잠깐만 조금만 마실게요.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은 그 모아나 2 보고 왔는데 그냥 그렇더라고요. 별로 추천 못할 것 같아요. 모아나 1은 진짜 재밌었어. 근데 2는 1을 봤으면 봐야 되겠지만 2를 보기 위해서 1을 다시 보고 그걸 가거나 아니면 1을 봤는데 약간 고민된다, 안 봐도 될 것 같아. 네, 그것보다는 최근에 영화관에서 재밌는 것도 하는 것 같던데. 아무튼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에 저한테 이런저런 콘텐츠도 만들고 투자도 작은 금액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저한테 코인 사야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 제가 이걸 언제 겪었냐면은 제 군대 동기 중에 이제 홍균이라고 있습니다. 홍균이. 성은 이야기 안 했으니까 괜찮지. 홍균이가 착해요. 착하고 잘생겼어. 내가 생각할 땐 그래. 잘생기고 이제 옷도 잘 입어요. 그 옷 맨날 옷 잘 입는 사람들 중에 보면 맨날 옷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옷을 맨날 사. 한 200벌, 300벌 사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하루에 하나를 안 사면 입에 가시가 돋는 거임. 아무튼 칭찬이에요. 홍균이라는 잘생기고 피부가 하얗고 열심히 살고 또 성격도 좋은 그 친구가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연락한 적이 있어요. 형이에요. 제가 형이니까 형, 나 포스코 사도 돼? 이러는 거야. 그때 그 포스코가 왜 오르고 있었냐면 2차 전지 때문에 엄청 오르고 있었죠. 그러면서 자기 친척이 거기다 10억을 넣었대요. 그래서 그걸로 부자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나 보더라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때 전 당연히 사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그때가 고점 무렵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근데 제가 그때가 엄청 비쌌다거나 그게 떨어질 거거나 그런 생각을 해서 사지 말라고 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누군가한테 물어봐서 혹은 남이 불어서 뭔가를 사게 되면 잠깐 벌 수는 있죠. 근데 좋을 수가 없어요. 네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성공을 하더라도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성공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 뱉을 수밖에 없어. 뱉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그렇게 장기간 성공하는 게 더 위험해요. 예. 그렇게 되면 뱉는 걸 넘어서서 다 털리거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준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팟캐스트를 진짜 해야 되겠는데? 아니, 왜냐면 팟캐스트 같은 것만 하면은 대본도 안 써도 되고, 물론 대본 좀 써야 되겠죠. 근데 조금씩만 쓰면 되잖아. 생각나는 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박홍균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박홍균 이야기만 여기다 써놓고 그냥 홍균이라는 내가 있었다. 물론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존재해요. 지금 어디 간 거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잘 살아요. 녹음 끝나면은 카톡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나한테 비트코인 사냐고 물어본 사람이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홍균이는 아니었지만 있었어. 근데 그때 홍균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물론
더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너 얼마나 살 거? 네가 지난주에 살려고 했는데 못 샀는데 올라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비웃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사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살 거면 그래서 얼마나 살 건데? 이랬더니 야, 너 1,000만 원 살 수 있어? 이랬더니 못 산대 자기는. 야 그러면은 지난주에 뭐 한 9만 불이었는데 뭐 지금 한 10만 불이라고 치자. 그럼 10% 오른 거잖아. 그럼 100만 원 벌라고 네 1,000만 원 갖다 박을 거야? 야 그러면은 비트코인 뭐 2만 불 3만 불 때는 왜 안 샀어 새끼야. 예 죄송합니다. 편집하면 되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안 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더 쌀 때 사서 진짜 비쌀 때 팔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거 오르네? 저거 오르네? 이렇게 계속 구경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그러다 거지돼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그러다 거지돼 너 코인도 안 사고 뭐하냐? 야 코인 사면 다 부자 되는데 너 뭐함? 너 월급 받아서 뭐함? 이런 말에 자극받아가지고 1,000만 원도 못 사면 그러면은 그냥 잃기만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든 2차 전지든 뭐 원래는 그런 거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저한테 나 이거 해도 되냐? 라고 물어본 게 어떤 시간일 수도 있고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훨씬 더 많이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자기 기준을 가져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갑자기 왜 했지? 뭐 하나 때문에 한 거야?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하나는 재미가 없었어. 그리고 그 나초를 먹었는데요. 나초가 맛있더라고. 영화관에서 안주가 아니라 뭐라 그러냐? 영화 보면서 먹는 거 뭐라 그래? 무비 스낵이라고 부를까요? 아니다. 이거 너무 영화니까 영화 과자라고 하자. 영화 과자로 이제 팝콘이랑 저기 뭐냐 그 나초를 먹었는데 나초가 나는 더 좋은 것 같아. 왜? 나초는 소스가 있잖아. 팝콘은 소스가 없잖아. 나초가 좀 따뜻하기만 하면 나초가 완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 그겁니다. 예. 좀 대중 없었는데 편집할까 그냥 다? 잘 모르겠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잘 지내시고 겨울인데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